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지방 소멸하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집중 문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화두였고, 또 교수님도 뭐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해오셨다는데요. 지방 소멸의 현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대비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있고 수도권 외 지역이 지방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상.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갈수록 가속화되는 게 더 문제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요. 특히 양질의 인력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인력, 그 반짝반짝한 인력들이 그냥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점점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저희가 뭐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정말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암담하죠. 교수님께서 2018년에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아주 세죠, 발음이. 그 다음에 지방도시 살생부, 이런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이 계속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2015년, 16년 정도. 그때가 제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할 때인데. 교수님은 좀 미리 알았다라면 조언도 좀 듣고 가서 그랬을 텐데. 근데 도시재생이 사실 서울의 재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방의 쇠퇴를 어떻게 막을까 하는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게 도시재생특별법이거든요. 그게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 14년도에 시행령 만들고 2015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그냥 재정을 1년에 10조씩 쓰겠다. 50조. 뭐 이런 이제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 이제 그때 현장을 가보셨던 정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해보니까, 답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공통분모가 나오더라고요. 이 메가 트렌드를 거슬러 오르기에는 n분의 1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10조를 5년 동안 50조 정책이 나왔는데, 그게 50조가 아니라 200조라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어떤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세가 있고 큰 흐름이 있는데 나누기 n도 하면은 우리 사실 전국 지자체가 226개 기초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다 모으면 큰 돈이지만 나누면 너무 작은 돈이고, 쉽게 해서 N방을 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큰 의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시 거점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핵심 내용을 담아서 지방도시살생부라는 책을 2017년도에 썼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먹은 욕을 다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드셨네. 그럼요. 제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태까지 거점 정책을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왜 당신이 거점 얘기를 꺼내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아니 이렇게 지방이 어렵다라는 것을 떠들고 다니면은 낙인 효과가 있어서 더 어려워진다.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감추고 자시고 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병은 드러내야죠. 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때는 중소도시 이야기만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대전이 어려워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던 시기가 그러니까 광역 도시는 괜찮을 거다. 2017년이었어요. 아, 그래서 10만에서 뭐 20만 이 정도 도시만 들여다보고. 그래. 그래서 지방도시활성부 2017년에 나온 책에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중간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중소도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거점 중심으로 또 연합 전략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대도시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거점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좀 보편적인 정책으로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불편했던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제가 뭐 책 제목은 세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여려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착해 보입니다. 네, 좀 착해 보여요. 상처가 되게 많이 상처는 없어 보이고. 교수의 가장 강력한 특권을 썼죠. 그게 잠수예요, 잠수. 네, 네. 아, 이거는 나한테 조금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재정분권의 그 분권이 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금은 8대2인데 7대3을 거쳐서 6대4로 가겠다. 우리가 2할 자치를 깨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지배적이. 그게 이제 선한 정책, 좋은 정책. 좋은 정책으로.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랬었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거거든요. 강한 반론이었죠. 그래서 그 책의 앞에 시작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지방과 수도권, 비수도권에서의 비수도권 지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을 하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방도시살생부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칠 때 그 재정분권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강력한 분권론자입니다. 함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왜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제 그게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의 첫 번째 파트였고요. 그 두 번째 파트가 상황이 이러하니 초광역권 정책,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메가시티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지역별, 지방별로 메가시티, 메트로폴리스화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 네. 네, 네. 그 정책을 쓰지, 그게 이제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기능적으로 묶여가지고 원시티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지역은 기초지자체들 간에 서로 견제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서로 나눠먹으려고. 네. 이거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먹히지 않는 그런 공간적 세팅, 그 다음에 계획적 세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때 초광역권 정책, 메가시티 정책을 냈죠. 우리 신도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제 부동산 집값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역, 지방이 더 노후화되고 소멸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도시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도시가 그래서 집값을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켜가지고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을 더 강한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뭐 이거는 저기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너무 좋아져요. 좋아지고 학군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살고 싶은 지역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그걸로는 절대 못 잡아요. 제가 이제 유의미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서울의 가장 인구가 높았을 때가 1992년 이게 1060만이었어요. 지금은 930만입니다. 그럼 결국 거의 100만 이상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인구가 줄었으니까 집값이 낮아지느냐? 절대 아니죠. 네, 대기 수요가 워낙 많죠. 사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못 사는 수요가 인근에 지금 2기 신도시까지 퍼져서 살고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한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직시를 하고 수요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역도시 중심으로 이 통합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충청권.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청도를 타겟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통합 한번 해보세요 하는 공고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힘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밀도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곳에 집값이 내려가면 그건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우연이 아니겠죠? 밀도가 높아지는 곳에는 일자리가 더 쉽게 생겨요.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 소득이 높아져요. 그럼 사람들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하게 되고 더 좋은 집으로 상향 이동하는 성질이 있겠죠? 집값을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밀도와 소득.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에 관련된 이야기죠. 초광역권 전략. 지금 충청권에서도 대전이랑 충남이랑 통합 움직임이 있고요. 수도권은 서울에서의 압력을 빼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주택을 엄청 지었어요. 근데 주택만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서울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교통망을 쫙 깔았죠.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서울이 커진 거예요. 네네. 기능적으로. 팽창한 거죠.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원시티가 된 거예요. 이 기능적 권역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우리는 슈퍼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지역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공공서비스도 이제 광역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갔는데 근데 운동장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슈퍼 메가시티와 그냥 기초지자체와 어떻게 경쟁을 하나요? 우리가 모노폴리 게임을 한다든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은 한번 딱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빨라지죠. 지금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뭉태기면은 밑에도 뭉태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뭉태기를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이죠. 최소한 광역인프라는 같이 계획하자라는 거예요. 응급의료 시설이라든가 대학도 통폐합하고 뭐 이제 이런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보자라는 노력 지금 막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5극 3특 전략은 이런 불균형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저도 있고요.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압력을 결국 빼내야 될 텐데 네네. 그 방법을 어떻게 빼낼 거냐. 네네.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 군, 중소도시까지 계속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n분의 1로 이건 불가능할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충남과 대전을 통합을 만약에 한다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충남에 있는 중소도시하고 군단이 이게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란 단어가 무슨 공용 도시를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메가시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아주 초광역적 계획을 같이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그 안에는 큰 거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 역 부근, 그 다음에 해운대 이런 건 이제 큰 거점인 거죠. 그 큰 거점이 있고요. 중간 거점, 중소도시가 있고요. 농어촌도 그 메가시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작은 거점. 농어촌도 압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압축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이 막 이렇게 또또또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서로 뭔가 인프라를 쉐어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게 되면은 그냥 압축되고 연계된 네트워크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초광역권 전략, 메가시티 전략이 된 거죠.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이 수도권의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도 옮기자 이렇게 했잖아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자. 그래서 실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153개가 옮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또 옮겼거든요. 집중적으로 옮겼으면 예를 들어 광역 도시로 집중으로 옮겼으면 그 안에서 이제 클러스터가 일어나고 뭐 인구가 많아지고 기관들이 오니까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게 다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를 와서 살 건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뭐 군단위까지 가 있더라고요. 음성군, 진천군 뭐 이런 데까지.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고 엊그저께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드는 이유가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지난번에 못 했으니까. 저쪽에서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될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해수부 이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 국토 공간을 딱 놓고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또 그들이 내려가면 이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내려가면 종사자들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할 건지 이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종사자들도 기꺼이 내려가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가족들도 거기서 출산하고 성장하고 또 직업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머 리턴즈 책 쓰기 전에 베이비 부머가 떠나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어요. 사실 베이비 부머가 55년에서 74년이면
매년 80만 잡으면 1,6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만 잡아도 160만이 되는 거죠. 잘 정착을 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붙어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더라고요.